네, 정치평론가 정군기 홍익대 교수 박상병 박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도 취재 경력이 이제 20년 됐는데요. 어제 5시에 안대희 후보자가 기자회견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퇴한다는 얘기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못 했거든요. 가능성이 거의 0%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교수님은? 저도 예상을 못했고요. 예. 저는 이제 동료 교수들하고 차를 한잔 마시고 있었는데 예. 이 뉴스를 듣는 순간 다들 그 한마디로 좀 착잡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 유능한 총리 후보자인데 이런 그 거액 수임료, 정관 예우 논란에서 낙마를 하게 돼서 착잡하다는 표현을 쓰는 걸 봐서는 참 우리가 이게 총리 후보자 이게 낙마 사태를 마냥 야당의 그 어떤 시각대로 그 정치 공세적으로 볼 건 아니고 네. 정말 좋은 총리 후보자 뽑아가지고 총리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박사님은 예측하셨습니까? 저도 예측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낙마할 가능성은 높게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 당초에 안대희 내정강자가 됐을 때 예. 이건 저는 상당히 기억찬을 했습니다. 차선의 카드였다. 네. 아마 YTN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적어도 맞춤형 총리로서 국정혁신과 관피와 척결이라고 하는 과제를 정말로 풀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 주변에 얼마 안 된다. 예. 비록 똑같은 검사 출신이고 PK 출신이고 행정 경험이 없더라 하더라도 차선의 선택이다. 괜찮다. 봤는데 지난해 5개월 동안 16%는 그런지 몰랐습니다. 예. 그때 그것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폐와 척결이라고 하는 화두로 지금 안대희 후보자를 내정을 했는데 네. 본인이 관폐보다 더 무서운 법피아의 고수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 통과 못하려고 봤어요. 예. 왜냐하면 새누리당 쪽에서도 반기를 드는 사람이 상당히 많겠다. 국민 정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봤는데 일찌감치 이렇게 사퇴하리라고는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오전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까지도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사퇴는 무슨 사퇴냐 표결하면 되지라고 웃으면서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5시에 기자회견에서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날 아침에는 뭐 청문회 때 충분히 이야기하겠다라고 했고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도 사퇴는 무슨 사퇴냐. 근데 몇 시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뭐 들으신 것 있습니까? 그 보도에 그 나온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예. 그 오후에 이 안대희 후보자가 야당 그 의원들한테 전화를 많이 했다는 거죠. 도와달라. 그날 오후에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박지원 전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하고 또 수사를 했던 박주선 의원한테 전화를 하고 이 두 사람 받았고 예. 또 그 원내대표, 대표, 안철수 대표 다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는 얘기죠. 예. 따라서 이때 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이 총리 후보는 그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면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임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국이 급냉이 되고 현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야당 지도부한테 전화해 보니까 이거는 정말 좀 힘들겠구나라는 판단에서 본인이 또 성격이 강직하면서도 깔끔해요. 그래서 판단을 이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제는 좀 해석이 다른데요. 네. 저는 본인도 그러니까 안대희 전 후보자도 전관 예우가 이렇게 무서운 후폭풍을 불러오리라고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속에 있다가 보면은 관행을 저려버립니다. 뭐 이 정도 깨끗한 돈인데 또 심지어 내가 16억보다 팔아가지고 사회 기부도 하고 좋은 일 쓰는데 오히려 박수 치지 않겠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일이 터지고 보니까 이거는 상당한 문제고 심지어는 누가 선임을 했는지 변호사로 무슨 문제를 건수를 받았는지 등등과 관련해서 예. 내막을 밝혀야 할 문제가 생기고 예. 또 이 와중에 5억 원 현금이 나오고 수표지만은 나오고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점점 나다 보면은 그동안에 자신이 사건을 수임했던 그 내막까지도 드러날 경우에는 이건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문제를 본인은 안 것 같아요. 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물러날 때 그 사건 의뢰인 얘기까지 해가면서 본인이 이 정도에서 물러나는 것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고 합당하겠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관 예우의 그 속살이 조금씩 드러나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탁 끄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 정확하게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당 의원들 중에서는 뭐 폭로할 것이 더 있었고 그렇죠. 제보도 많았는데 아쉽다라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좀 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퇴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안대희 후보자가 아들, 가족, 의뢰인 이렇게 하시죠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 들으셨습니까, 교수님?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 보도를 분석을 해보면 예. 아들은 어떤 그 특혜를 받았냐면은 지금 그 의경에 가 있는데 경찰청에 뭐 보직 혜택을 받았다는 건데 편한 대로 보내줬다는 거죠. 이게 뭐 그렇게 저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 징여를 했다는 거죠. 5천만 원 징여를 했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청문회에서 따져서 불법이 된다면은 뭐 문제 삼아야 되겠지만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의뢰인들 간의 문제는 의뢰인들이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의뢰인들이 좀 뭐 항의를 해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의뢰인들이 고통을 호소해왔다. 예. 뭐 야당 의원들이 자꾸 그 전화가 와가지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의뢰인 얘기도 했고 또 가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김종훈 미래창조 그 후보자도 네, 네. 가족 문제 때문에 사퇴를 한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뭐 아들 가족 의뢰인 때문이라고 보고 싶고요. 가장 큰 이유는 12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 본인의 재산이 한 반 정도 되는데 예. 저는 뭐 진정성 있게 기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여론이나 야당 의원들한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게 가장 컸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이 접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한테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좀 특이한 경우죠. 보통 국무총리 후보자가 돼가지고 물러날 경우에는 그 당시의 국민, 이분 같은 실종자 가족들, 그 다음에 대통령, 이 1번입니다. 가족이 미안하면 총리하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 수락 뭐 하랬습니까? 안 하면 되는 거죠. 가족한테 미안하다고 한 건 아니고요. 사퇴 계기가 뭐냐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총리를 계속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면은 본인이 처음부터 총리를 급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직을 수락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듣기 좋은 얘기고 본질은 저는 의뢰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뭐냐면은 예. 지금 안대희 전 후보자가 최근까지 국세청의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예, 예. 그리고 세무와 관련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고 밝게 된 거죠. 뭐냐고 이게. 쉽게 말하면은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위원장직을 이용해서 네. 부당하게 사건을 수임했을 수도 있어요. 추측을 해보면은. 아, 이게 최근까지가 그러니까 아니고 2개월 한 겁니다. 2개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작년 초에. 속에서 뭔가 자기가 그럼 5억 원도 관련돼가지고 무슨 고문을 한 거냐? 그걸 어떻게 영향을 행사했냐 등등과 관련해서 불편한 진실을 넣을 수 있겠다. 예.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 의뢰인 넣어가지고 본인이 더 가버리면 도덕성의 침해타가 되고 그러니까 예. 접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저는 그 부분도 궁금하던데요. 청와대와 미리 어떤 식으로건 교감이나 대화가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직전에 전화해서 지금 알려진 것은 통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어떤 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예 안대희 후보자 성격에 청와대하고 뭐 조율을 해가지고 발표하고 그럴 성격이 아니에요. 저도 뭐 검찰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예. 이 안대희 후보자는요 네. 성격이 굉장히 강직하고 격정적입니다. 예. 예, 판단이 빠르고 구질구질한 걸 싫어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플러스 알파 의뢰인과의 그 관계가 뭐 우리 박 박사 말씀대로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 중에 최근까지 한 게 아니고 국세청의 세금조사 그 감독위원장,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은 작년 초에 2개월 잠깐 한 거고요. 그거와 관련된 소송은 하나인가 뭐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다는 말씀드리고 그 본인이 결심을 하고 또 기자회견 하기 전에는 당연히 청와대에 얘기해야 되겠죠. 저는 본인의 그 성격이 뭐 청와대하고 사전 조율하고 이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사건을 수임한 건수가 몇 건이야 잘 모릅니다. 밝혀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인사청문회하면 밝혀야 됩니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위원장직을 한 달에도 두 달에도 세 달은 중요한 게 아니죠. 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맡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게 모릅니까 이거를? 한 달만 하고 안 했다가 아니라 한 달 하든 두 달은 박근혜 정부에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 같은 경우는 하나 같은 사람이에요. 예. 전이 현재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을 자기가 전에 했던 후에 했던 간에 세무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이 뭡니까? 전관 예우한테 사건을 맡긴다는 얘기는 특혜를 본다는 겁니다. 예. 특혜를 본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사자가 뭐냐면 박근혜 정부를 만들었던 공신이고 예. 최근까지 또는 지금이라도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위원장들이 있었다? 통하는 거죠, 이게. 예. 이게 자체가 큰 겁니다. 예. 이럴 경우는 도장 한 개에 1,000만, 2,000만 한 거예요. 네. 그거를 갖다 만약에 자기가 비정상적으로 또는 비합리적으로 문제를 했다고 하면은 한 건, 두 건, 또는 2월, 3개월의 임기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침해타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세무조사 감독위원장 건하고 소송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될 게 소송건이 한 대여섯 건이 되는데 네.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으로 있는 거하고 개별 소송하고는 달리 봐야 됩니다. 달리 봐야 되고
한 건인가 있더라고요. 나이스 홀딩스인가. 그 건을 이제 수임을 해가지고 좀 그 관련성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의 정관 예우죠. 대법관으로 있었던 사람들의 그 사람의 명성을 이용해서 이런 그 거액 수임료를 받았느냐 하는 정관 예우 문제인데, 이것도 본인은 어제 그 나가면서 정관 예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는데, 이제 퇴직을 해버렸으니까 네. 이게 뭐 불법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예. 도덕성의 문제라면은 이제 지나간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청와대가 미리 조율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미리 조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기는 어렵다. 왜냐면 전격적이었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안타깝다는 얘기를 한 것도 그렇고 예. 지금도 조율해가지고 어떻게 정리할 정도로 청와대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청와대와 사전 조율해서 급작하게 결심을 하고 청와대에 의견을 전했는데 아마 지금 김유춘 비서실장이 만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미 결심을 해서 더 이상 만류할 수 없다 보니까 박 대통령한테 김기춘 실장이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안타깝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뭐 좀 충분하게 조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것이 그냥 독자 행동이었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에 총리가 됐더라도, 취임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본 난관이 또 찾아올 텐데, 그때 임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식의 독자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대한민국 총리 정도 되면요, 예. 당연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독재행동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불과 몇 달 안 돼서 또 사표를 내거나 옛날 이회창 전 총리처럼 싸우고 그냥 나가고, 그건 피해가 또 국민들한테 올수 그렇죠. 있죠. 그렇게 되면 정부한테도. 안 되는데 이제 예. 그 결국 피해는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피해가 오는데 총리 정도 뭐 1인 지상 만인 지하 아닙니까? 총리 되는 큰 인물이 뭐 자기네 진퇴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일일이 다 대통령하고 조율을 하고 또 청와대 참모들하고 조율을 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앞으로는 이제 누가 총리가 될지 모르지만 네. 크게 봐가지고 자기의 진퇴 문제 결정하고, 조선시대에도 그 명재상들은요, 예. 그 본인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물러나고 또 탄핵을 당했을 때는 바로 기행까지 가는 걸 각오를 하고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그 안대희 전 후보자의 개성의 문제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격이 뭐 쿨하다, 아니면 이런 것은 다분히 해석적인 것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하고 예. 사전에 총리 후보자로서 검증을 할 때 정관 예우 문제를 충분히 검증을 안 한 것 같아요. 정관 예우 문제를.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큰 무리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관 예우를 점점점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복잡한 일이 생기고, 이거는 청와대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려고 하면은 이래로 그냥 다 공개를 해야 되니까, 예. 아예 그럴 바에는 그 짐을 통째로 짊어지고 내가 끌어버리겠다. 예. 라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얘기를 청와대 반점 통보 형식으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새 총리 이제 인선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게 선거 전이 될지 선거 후가 될지 아마 선거 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 사람들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새 총리의 상은 어떤 것인지, 어떤 지금 자격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희가 몇 개 유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두 분의 견해,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또 국민의 이론이기도 하고요.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정치인형, 쓴소리형, 화합형 이렇게 나눠봤는데, 먼저 정치인형입니다. 김문수 경기지사 거론되고 있고요. 한광호 국민대통합위원장, 김진선, 이분은 국회의원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를 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현재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새누리당 최고위원 했었고요. 행정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강원도지사를 3번 했죠. 강원도지사 했었고요. 네. 자, 이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치인이 유망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무 감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에 휘둘리지 않는 계획성을 담보하고 있고, 예. 여기다 화합형이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네. 지금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썩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예, 좀 이건 박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예. 맺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한광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구태인물이죠. 네. 지금의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때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제 판단에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그 말씀, 똑같은 말씀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닌 예. 것 같고. 그때는 안대희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 친박이라서 안 된다고 하셨었고요. 그때는. 아닙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너무 친박이라서가 아니라 예. 차선책이다 본 거죠. 차선책. 예, 그러니까 예. 뭐냐면 맞춤형 총리로서 그 기억을 하시는군요. 네, 기억하죠. 일주일 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김진선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 친박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친박이다. 예, 어떻게 보면은 네. 대통령 지난번에 그 출범 때
그 행사 준비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랬었죠. 취임식 때. 예, 그래서 예. 취임식 때. 예. 그런 면에서 다소 좀 한계가 행정장은 좋은데 예. 그 일단은 있어서 예. 정치 중에서 다른 인물들을 좀 찾지 않겠느냐. 다른 인물들 중에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 좀 청거하. 저는 오히려 뭐 김무성 현 의원이라든지 김무성 의원. 또는 심대평 지방자치위원장 정도가 되면은 예. 상당히 무난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자, 일단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쓴소리형으로 저희가 분류한 두 사람이거든요. 지금 김종인, 김무성 두 사람인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전에 저도 이제 정치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치형 다시 돌아가 보죠. 정치형이 필요한 이유는 네. 한번 검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편하고요. 이제 김문수 그 지사 전 지사에 관해서는 우리 박평론가 잘 보신 것 같고 뭔가 좀 스킨십이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지금 이제 소신형으로 보면은 이제 김무성 의원은 예. 그 김무성의 측근들이 굉장히 뭐 화를 낸답니다. 총리 얘기하면 지금 7월달에 당권 도전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김종인 그 전 의원과의 관계는 여전히 저 퀘스천 마크로 볼 수가 대통령과 관계가요. 그렇죠. 예. 있고 예. 저는 뭐 이인재 의원 정도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인재 의원이 한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었는데 예. 그 때를 찾지 못하고 그 김영삼 정부 시절이죠. 그렇죠. 좀 헤매다가 이제 지금 그 중진 의원이 돼 있는데 네. 뭐 상당히 소신도 있고 예. 그 또 이제 앞으로의 그 어떤 그 뭐 큰 욕심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인재 의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인물이라고 저도 봅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상당히 정치력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인데 예. 그러나 꿈이 있죠.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나요? 대망이 있죠. 예. 뭘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러나 이제 총리로 지금. 그러니까 대선에 꿈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반에 부담스럽죠. 예. 이런 측면에서 능력은 출중하나 예. 또 강한 개혁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반에 지금 그런 인물을 택해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동력을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안 시켜줄 것이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좀 부담스러워하겠다. 왜냐하면은 여권 안에서는 그래도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발탁할 경우에는 예. 부담스럽죠. 예. 자, 그러면 다음 유형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화합형인데요. 화합형도 저희가 두 분류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호남 출신 인사들 중에 거론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진념 전 부총리. 지난 대선 때도 영입설이 있었죠. 박근혜 캠프로. 그리고 처음에 조각할 때도 거론됐었고요. 정가병 연세대 총장, 전북 김제 출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박준영 전남지사, 지금 전남지사 세 번에서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청와대 대변인 했었고, 국정홍보처장도 했었고요. 저는 이 중에서는요, 예. 꼭 고르라고 하면 박준영 지사는 박 대통령이 고민할 수 있는 빅5 안에는 들겠다. 나머지 두 분은 안 돼. 왜냐면은 진념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관료형이에요. 예. 관폐와 책계, 본인이 그 관폐와 맞물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음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 꼴을 어떻게 그냥 끌 것인가. 관료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료형 이미지로 남아있고, 예. 관료 출신이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 관폐와 책계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화두를 어떻게 처리하죠? 그렇지만 이분이 뭐 퇴직한 다음에 뭐 관피아 거액의 유착이 평생을 됐거나 못 나왔던 저도 이게 수임료를 관료입니다. 받았거나. 그러니까 아무튼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관폐와 책계라는 그거는 오히려 정치인이 가가지고 예. 관료들의 포위를 벗어날 수 있는 인물이 정치인으로 보는데 네. 진념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평생을 관료로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관료의 포위될 가능성이 높다. 네. 정가병 연세대 총장. 연수대 총장은 학자이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이번에 학자 들어가면 꽝입니다. 꽝. 학자 안 된다. 예. 아니 근데 특정 인물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우리가 화합형이 왜 필요하냐 하는 예. 것은 항상 그 호남 소외 또 충청 소외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따지고 보면 김항식 총리가 2년 반 동안 했는데 호남 출신입니다. 예, 호남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구태 우리가 왜 화합형에 그렇게 많이 몰두를 하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은 별 감동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지 않는다. 예, 뭐 제가 굳이 지역 안배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십니다. 진념 전 부총리 말씀대로 이제 관피아와 연결도 돼 있고 박준영 지사는 그 그랑프리인가요? 뭐 그런 거 하면서 썩 그 전남 도정을 잘 이끌 것 같지는 않고. F1 말씀하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학 총장 중에서 역대 총리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예. 대학 총장들이 좀 이 무게가 좀 가벼워져 가지고 네. 그렇게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 총장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서울대 총장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점에서 5공화국 시절에 비록 그 권위주의 정권이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발탁된 고려대 총장 김상엽 총장 같은 분 예. 이런 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안 보인다는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는 별 감동스러운 인물은 안 나타나는 것 예, 같다. 그럼 마지막 다음 화합형인데 이번엔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에 거론되고 있는 후보가 여러 분 있습니다만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충남지사 출신이고요. 이원종 충북지사 출신이고요. 오연천 서울대 총장. 자, 이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짧게 시간이 많이 남지 근데 저는 이 않았습니다. 중에서는 뭐 아주 강하게 신대평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다고 네, 보겠습니다. 신대평 위원장. 여러 가지 조건상 그래서 예.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정치력도 것처럼 있고. 정치력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수습 인사가 아니고 예. 상당히 각을 세울 수 있는 인물이고 네. 또 더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계획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 행정을 알기 때문에 지금 딱 상황에서는 타이밍에 맞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은. 저는 정반대로 보고 싶은데요. 네. 심대평 뭐 훌륭한 분이지만 전혀 참신하지 않다. 이렇게. 참신하지 예. 그다음에 이원종 언제적 이원종입니까? 그 서울시장 할 때 충북지사 참신하지 않다. 네. 오연천 서울대 총장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총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국민들한테 별 어필하지 못하고 이제 봐서 예. 뭐 세 분 중에서도 별 저는 뭐 이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네요. 자, 그러면요. 아까 박 박사님은 빅5 중에 한 명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아까 누구 말씀하신 거죠? 한국 위원장이었나요? 빅5 중에 한 명 정도.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빅5를 꼽으신다면 총리 후보로 이런 사람 괜찮겠다. 사람 개인적으로 이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 안에는 없는데 예. 저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빅5에 넣었어요. 예. 법조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조인은 한계가 있고 네. 정무를 잘 모르는 예. 한계가 있지만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만한 사람도 없겠다. 그러니까 김영란 전 위원장도 포함되고 신대평 위원장도 저는 괜찮겠다. 예. 또 정무 지금 박준혁 전남지사 등등 해서 5명이 오늘 꼽았는데 네.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명 더 말씀하시죠, 뭐. 다음에 말씀하시죠.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교수님은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런 분 괜찮지 않느냐 좀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요. 뭐 그다음에 김영란 대법관 참 좋은데 법 피하에 또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법조인이고 또. 예. 네. 또 강지은 변호사와의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 조순영 뭐 전 의원 조순형 네. 전 의원이요. 약간 샤이하죠. 그런 점만 빼면 참 좋은데 네. 저는 정말 그 여러 후보들을 올려가지고 예. 위장 전입도 하면 안 걸리는 정말 청렴한 그 우리 저 청백리 그 영의정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박지원 전 새정치연합 전 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의원이 출연했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 국민의 정부 시절에 후보군을 72명을 검증을 했었답니다. 총리 후보를 72명 검증했는데 여러 가지 그 요건 중에 다 안 걸리고 남는 사람이 한 명 있었더라는 겁니다. 참 이 총리 뽑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박상병 박사님, 정군기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